객체 여기 할 차례 맞죠? 아닌가? 여기 내용 했나? 지난번에. 그렇죠. 이게 요 슬라이드 안 했나?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제 그 멤버 변수를 정의해야 되겠고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 메소드를 정의할 때 메소드 구현할 때 이제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내가 만드는 메소드가 이 클래스의 객체 메소드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객체 메소드 만들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구분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객체의 상태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객체 메소드가 아닙니다. 객체 메소드는 그 클래스의 객체의 상태를 어떤 거라든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도 이용하지 않으면 그 클래스와 관련이 별로 없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검토 1은 좀 심플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종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이 메소드가 실제로는 A 클래스에다 만들었는데 A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B에 있는 게 더 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A에 만든 메소드이지만 메소드의 많은 내용이 A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B에 구현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못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좀 쉬운 예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다 보면은 여기 안에 조건문도 만들고 반복문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살펴보는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A 클래스를 만들면 A의 객체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누구 걸 살펴봐? A 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B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스위치문은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B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반복문을 만들거나 조건문을 만드는데 그 조건문이 살펴보는 상태가 이 클래스 객체의 상태가 아니라 인자나 뭐 지역 변수로 만든 객체의 상태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거기다 만들고 그 함수에 나를 전달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는 B의 객체의 메소드 호출하면서 this를 보내가지고 뭔가 계산을 얻어와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로 만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메소드 위치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럼 메소드를 구현하면 무조건적으로 또 퍼블릭으로 접근 권한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은 프라이빗, 그리고 밖에서 호출해야 되는 메소드만 퍼블릭으로 만드시면 돼요. 특히 어떤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메소드가 복잡해. 그러면 길게 만들지 않고 함수도 항상 모듈로 하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든 함수들은 밖에서 호출하는 메소드가 아니라 이 함수에서 그냥 쓰는 함수예요. 그럼 걔네들은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밖에서 이상하게 호출해가지고 또 오동작하지 않도록 퍼블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지면 프라이빗이 아니라 프로텍트도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밖에서는 부를 필요가 없지만 자식 클래스에서는 또 필요하다. 상속할 때 필요하면은 프라이빗이 아닌 프로텍티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만들 때 이 메소드의 사전 조건, 사후 조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전 조건, 사후 조건. 그래서 사전 조건은 주로 이제 이 인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가 주어지면은 int x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이 함수가 다 수용할 수가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만들었던 뱅크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도 어마운트가 입금할 때는 양수가 돼야 되겠고 너무 커가지고 오버플로우가 나면 안 되겠죠. 위드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마운트가 0보다는 커야 되겠고 최대 현재 잔액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파악한 것을 반영해서 이제 이 함수를 구현해야 되겠죠.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사후 조건은 뒤에 가서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제 사전 조건은 이제 인자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객체니까 객체의 상태가 특정한 상태일 때만 의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메소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객체가 그 상태에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메소드를 만들 때 이제 사전 조건은 이 매개 변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매개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만드는 거일 수 있어요. 매개 변수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좋고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걸 줄일 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매개 변수들을 묶어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묶을 수 있으면 묶어 가지고 이제 그 클래스 그거를 인자를 여러 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담고 있는 객체 하나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올바르게 만들려면은 나중에 얘를 뭘 갖고 테스트해 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알아야 이제 그걸 고려해서 이제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TDD. 테스트를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짜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가 뭐라는 거예요? x가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는 함수죠. 그럼 얘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잘 만든 함수예요? 얘를 뭘 갖고 테스트해 볼까? 정수잖아요. 그럼 아까 범위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어디서부터 플러스 어디까지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정수로 인자로 봤는데 전 범위가 다 가능하다. 함수가. 그럼 뭐 갖고 테스트해 보냐면 0일 때 한번 테스트해 보고 양수일 때 한번 테스트해 보고 음수일 때 테스트해 보고 정수 최대값 줬을 때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는지 보고 또 최소값 받았을 때도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테저 민 밸류 가장 작은 그 정수값 주면은 제대로 행동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그 값을 주면은 리턴하는 값이 그대로예요. 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이 타입들은 최대 짝수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짝수계인데 정수는 범위가 이제 양수, 음수 있으면 항상 중간에 뭐가 들어가? 0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짝수여야 되니까 양수와 음수가 있을 때 똑같이가 대칭적이지 않아요. 뭐가 항상 많아요. 우리가 2의 보수 표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수가 늘 하나 많습니다. 그럼 그 음수에 대한 대응되는 양수는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간단하게는 최소값, 최대값, 0, 음수, 양수. 최소 5개 갖고는 늘 테스트해 봐야 돼요. 어떤 함수가 인트를 받는다. 그럼 5개 갖고는 확인해 보고 내가 만든 함수가 그 5개에 대해서도 내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 케이스 통해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다 이 4, 5는 얘를 알아내기 위한 어떤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전 조건을 보면 이 사전 조건에 위배된 상태로 들어오면 다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위드로우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잔액보다 큰 값이 들어온다. 그건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야 되겠고, 메소드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부작용이 뭐냐? 그거는 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를 내가 함수를 만들 경우에 살펴보고 그 살펴본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함수를 구현하면 되는데, 사전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객체지향에서는 이 사전 조건에 주로 우리가 원래 사전 조건은 함수의 인자값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인자값 말고도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현재 객체의 상태가 이 함수가 호출되기 적절한 상태인지를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이제 뱅크 어카운트 디포트의 경우에는 어마운트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사전 조건인데, 더 추가를 하면은 그 어마운트가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가 인티저 맥스 밸류보다 커지면 안 되죠. 그럼 그것도 잘못된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조건이 이제 요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 더 원래 있는데 좀 생략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사전 조건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사전 조건이 위배된 상태에서 함수가 호출됐어.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가 되겠죠. 검사는 하되 위배된 경우에는 반영을 안 하는 형태가 되겠고, 아직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얘가 예외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부르게 되면 예외가 발생해서 요 아래 문장은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 형태가 됩니다. 또 예외 발생할 때 내가 이렇게 예외를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서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예외를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들이 있고, 이 어서트나 이 수로 이런 것들은 이제 5장 가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배우기 전까지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위배가 됐을 때에는 검사를 해서 위배가 안 된 경우에만 정상적인 경우로 시행해주고, 위배가 되면은 무시하게끔 이 함수 호출한 것이 아무런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않게끔 만들게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예외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예외들은 다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는 여기다 이제 내버려 두면 정상적인 경우에도 영향을 주죠. 성능에.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다 코드를 만들어서 여러 번 테스트했는데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집어넣었던 예외들은 뺄 수가 있어요. 물론 얘가 거기서만 쓰고 이제 끝나는 거면 이렇게 뺄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화 해가지고 그 응용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응용에서도 써야 되면은 이 예외 처리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 응용에서 개발할 때도 오류를 발견해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후 조건은 이제 그 테스트의 결과가 올바른지 알기 위해서는 사후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후 조건을. 그래서 사후 조건은 뭐냐면 사전 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로 함수가 호출됐을 때 함수가 시행되고 나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사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가지인데, 어떤 반환값을 우리가 기대하는지 그게 사후 조건이 되겠고, 또 하나는 객체가 어떤 특정 상태로 바뀌어야 되면 그 상태로 실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사후 조건이 이제 그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get balance의 사후 조건은 현재 잔액을 반환하게 되는 게 그 상태가 되겠고요. 이런 디포짓은 그 포스트 컨디션이 이제 get balance는 항상 0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프리 컨디션이 만족이 됐으면
밸런스가 얼마가 돼야 돼? 현재 잔액 플러스 어마운트만큼 돼야 됩니다. 그게 또 사후 조건입니다. 여기 빠졌지만 그거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사후 조건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 해외 배송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해외 배송료는 빵이거나 공짜이거나 뭔가 금액을 내야 되죠. 근데 음수가 되면 뭔가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반하기 전에 이런 문장을 넣어가지고 음수가 되면은 예외 처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 조건도 당연히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후 조건도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내가 어떤 실행될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조건을 통해서 테스트를 잘 하고 잘못된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내가 알 수 있게 틀렸는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트 컨디션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갭 밸런스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돼요. 그러면 요 포스트 컨디션, 요 위에 썼던 요 포스트 컨디션은 이 함수만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함수가 다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항상 이 클래스의 객체는 뭐보다 커야 돼? 이 클래스의 잔액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클래스 불변 조건이라 그래요. 클래스의 객체가 계속 만족해야 되는 조건.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혹시 내가 만드는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 불변 조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디버깅 할 때 계속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위배가 되면 내가 잘못 만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만드는 클래스에 어떤 불변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불변 조건이라는 게 객체 지향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메소드에서 만족해야 되는 사후 조건은 클래스 불변 조건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디버깅 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값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클래스 불변 조건 말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살펴봤던 불변 조건은 보통 반복문에서 우리가 반복문 구현할 때 접하는 루프 불변 조건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루프 불변 조건은 반복문을 검사를 할 때 항상 반복할 때마다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알아야 디버깅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막 실행해 보면서 계속 올바르게 실행되는지 보려고 그러면 이 반복하면서 계속 저 루프 인베리언, 루프 불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함수는, 요 반복문은 1부터 i까지 합을 계산해 주는 건데, 이제 k번째 반복했을 때는 끝나고 나면은 1부터 k까지 합값을 썸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루프 불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나타나는 불변 조건이 반복문의 불변 조건, 또 클래스 불변 조건,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작용이라는 개념, 프로그래밍에서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함수가 값을 생성한 것 외에 상태를 변경하거나 호출할 함수 또는 외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즉, 원래 인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함수의 입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함수의 입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출력 역할을 하게 되면 얘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입니다. 부작용인 함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작용인 함수는 C 언어에 썼던 요 수업 함수예요. 요 수업 함수 부르고 나면 인자로 전달된 값들이 서로 맞바꿔져 있죠. 그럼 부작용인 함수니까 수업 함수 쓰면 안 되냐? 이제 여기서의 딜레마는, 만약 얘를 프로그램에서 한 번만 해.
그러면 굳이 이 함수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러 번 한다. 여러 번 한다. 그러면은 코드를 중복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모듈화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쓰는 일이면 함수를 만들어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함수를 만들 때 부작용이 없이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원래 메소드를 부르면은 그 객체의 상태를 바꾸는 건 당연한 거죠. 수정자면 그 객체의 상태를 바꾸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객체의 상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 받은 객체의 상태까지 바꾸게 되면 이 함수도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이 객체의 잔액도 바꾸지만 뭐의 잔액도 바꿔요? 여기 있는 애도 바꾸죠. 그러면 이 함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객체 지향에서는 a.fu 이렇게 호출하면 얘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얘만 바꾸지 않고 여기 주어진 b도 바꾸면은 이렇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A가 중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좌이체 메소드도 객체 메소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중심이 하나가 이 A가 중심이라는 게 아니죠. 이 함수는 A, B가 다 영향이 받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맞는 함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fu 이렇게 어떤 이 객체를 중심으로 호출하면은 얘만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올바른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상향이 바람직한 거지. 이게 뭐 바이블처럼 무조건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둘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데 안에서 뭔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콘솔에. 콘솔에 출력하는 순간 이 클래스는 어디에 의존하게 돼요? 콘솔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디서만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요? 콘솔 응용에서만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막 얘를 GUI 응용으로 해서 사용한다, 뱅크 어카운트 사용한다, 그럼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원래 여기다가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드는 거는 적절한 건 아니에요. 잔액을 출력해 보고 싶다. 그럼 여러 가지 형태로 잔액을 출력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만들어줄 이유가 없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내가 필요하게 출력해서 쓰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함수 많이 만들지 않아요? 디버깅 용도로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디버깅 용도로 만드는 거는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 뭔가 프로그램 로직에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적절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출력하게끔 고정시킬 필요는 없고 또 출력과 관련된 파트와 로직과 관련된 파트는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는 은행과 관련된 역할만 뭔가 해야 되겠고 얘를 이용해서 뭔가 화면에 출력하는 것들은 별도 클래스에 만들어주는 게 어떤 역할 분담 측면에서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MVC 패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델 뷰 컨트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입력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과 별개인 뱅크 어카운트는 입출력을 담당하는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출력을
담당한 데서 이런 메소드들을 만들고 얘는 순수하게 뱅크 어카운트에 필요한. 그래서 얘가 뭐 GUI 이용해 쓰든 뭐 앱에서 쓰든 다른 데서 쓰든 자바로 활용할 거면 그게 계속 변경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결합성,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코드를 만드는 것도 부작용이 있게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재를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함수를 만들 때 인재를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이제 함수 호출할 때 인재를 전달하게 되는데 인재 전달은 크게 이제 값 전달, 참조 전달 이렇게 주소 전달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값 전달만 존재를 해요. 값 전달. 그래서 값 전달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여기서 100을 전달, 요 변수가 있어서 함수 호출하게 되면은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값만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매개 변수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하는 걸 우리가 값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값 전달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게 좋아요. 값 전달을. 왜냐하면 값 전달을 안 하는 순간 이제 부작용이 있는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기서 매개 변수를 어떻게 갖고 놀든지 간에 얘는 영향을 안 받죠.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야 독립적으로 얘네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 값 전달로만 해야 되겠죠. 근데 값 전달로만 안 하고 참조, 주소 전달로 하게 되면은 얘가 직접 여기로 옮겨가는 형태로 추상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를 바꾸면은 그 결과가 함수가 끝난데도 계속 나타나겠죠. 근데 자바에서는 저런 참조 전달은 존재하지 않어요. 값 전달만 한 종류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 건데 이제 C++를 배운 경우에는 또는 C를까지만 좀 이해한다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이제 뭔지 알겠고 C++까지 좀 알면 여기까지 이제 알 수 있는데 C++는 인재 전달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값 전달, 주소 전달, 참조 전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 전달은 아까처럼 값이 여기로 복사가 돼서 F 함수에서 매개 변수 갖고 뭘 하든 간에 메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값 전달이 되겠고 주소 전달은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n의 주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이용해서 메인을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얘를 이제 f에서 수정할 수 있게 되겠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이 함수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소 전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참조 전달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모습은 얘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얘를 이용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둘 다 부작용이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것만 있었는데 C++에서 요걸 하나 더 만든 이유는 요 문법이 복잡한 거죠. 그렇죠? 전달할 때 요 기호 써야 되고 접근할 때 별표 써야 되고 저게 번거로우니까 얘 대신에 좀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C++는 C를 확장해서 객체 지향을 지원하도록 만든 거고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하면 뭐가 많아져요? 객체가 많아지겠죠. 그럼 인자로 뭘 많이 전달해? 객체를 많이 전달하겠죠. 근데 객체라는 건 무거운 애들이죠. 값이 이렇게 정수 하나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개 많은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을 값 전달하면 어떻게 돼? 비용이 높아지죠. 비용이 높아지니까 좀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얘가 싫은 거지. 그래서 얘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는 없어. 뭐만 있어요? 값 전달만 있어요. 그럼 값 전달만 있는데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효율성에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바는 인자로 값 전달만 제공하는데 변수가 크게 몇 종류가 있습니까? 변수가. 자바의 변수가. 두 종류예요. 값 타입,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타입 8개는 값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조 타입이에요. 그러면 원시 타입이 값 전달로 전달되는 건 요 모습이죠. 다 이해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이해하면 돼? 참조 타입의 변수를 값 전달로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이제 자바에서 인자 전달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원시 타입이죠. 원시 타입을 전달했어요. 값 전달밖에 없어요. 그러면 b equal 2를 하면 여기 끝나고 나면 n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n이 안 바뀌죠. 저 값 전달해서 b가 뭘 하나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값 전달만 있다는 거는 어떤 특정 함수가 데이터들을 어디에 유지해요? 함수가 실행이 되면 뭐가 만들어져? 함수 스택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함수 스택에 있는 값이 값 전달만 있으면 바뀔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를 봅시다. 얘는 이제 원시 타입이 아니라 무슨 뭐예요? 참조 타입이죠. 객체예요. 그러면 실제 어떤 식이냐면 메인에 S가 만들어지는데 요 메인에 이 학생 객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지 않죠. 동접 생성되고 실제 객체는 어디 있어요? 힙에 있어요. 학생 객체는 힙에 있어요. 그리고 메인에서 F 함수를 부르면 F 함수를 부르면 얘가 값 전달하니까 얘 값을 일로 전달했어요. 그럼 값 전달한 건 뭘 전달한 거야? 주소를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값 전달만 있다고 하지만 원시 타입을 값 전달하는 건 이해가 되니까 그거는 그냥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참조 타입을 값 전달하게 돼. 그럼 뭘 전달한 거야? 주소를 전달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주소를 전달하는데 어디에 있는 주소냐면 여기 이 함수택의 주소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힙에 있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서 저기서 setName 해가지고 홍길동을 성춘형으로 바꾸면 끝나고 나면 이 S가 가리키는 객체의 이름은 홍길동이 아니라 뭐가 돼? 성춘형이 되게 돼. 그래서 객체를 값 전달로 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와 원래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똑같은 객체이고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 상태를 바꾸면은 함수가 끝난 다음에도 객체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바뀝니다. 그래서 값 타입만 있지만, 값 전달만 있지만 어떤 함수 전달 과정에서 무거운 게 복사되는 경우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시 타입을 복사하는 거는 무겁지가 않은 거고요.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를 전달하는 건 객체 자체를 복사하는 경우는 자바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게 확실히 왜 값 전달만 있는지, 그럼 주소 전달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F가 있어요. 그래서 F에서 객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F 스택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만든 두 개의 객체의 주소 값을 유지하는 그 변수들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그럼 수업에 요 값들이 전달되니까 요 S1도 S2도 이 두 개를 가리키겠죠. 근데 이 안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봤자 이렇게 바꿔봤자 얘네들이 바뀌어요? 얘네들은 안 바뀌죠. 요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 값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바에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함수에서 자바에서는 다른 함수에서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고, 그럼 함수 스택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원시 타입을 유지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원시 타입 유지하는 변수가 아니면 다 참조 타입일 거고, 걔네들은 뭐만 유지해? 주소만 유지하는데 그 참조 타입이 유지하는 주소를 다른 함수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그렇게 되는데, 수업 네임을 하게 되면은 얘는 또 다르죠. 얘는 가리키고 있고, 얘를 가리킨 걸 이용해서 홍길동하고 성춘향을 싹싹싹 바꾸면은 끝나고 나면 이름을 어떻게 해? 바뀌어 있죠. 얘는 못 바꾸더라도 여기 있는 값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는 거죠. 다른 함수에서. 그래서 이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참조 타입을 자바에서 값 전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뭘 못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절대 못 바꿔요. 이 함수에 있는 얘와 얘가 가리키는 어떤 주소는 다른 함수에서 절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없다. 자바에는 값 전달만 있지만 무겁게 데이터를 인자 전달 과정에서 교환하는 경우는 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늘 교환하는 거는 원시 타입 아니면 주소값.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의 전달을 요약하면은 자바는 값 전달 방식만 있는데 효과적 풀어이 가능한 이유는 원시 타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참조 타입으로 처리하게 되겠고, 얘는 주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게 프로그램할 수 있고, 주소 전달은 아니지만 이제 똑같은 걸 가리키게 함으로써 전달된 객체를 그쪽 함수에서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값 전달 방식만 제공하는 것의 장점은 문법이 단순하죠. 우리가 요번에는 값 전달로 보낼까, 주소 전달 보낼까, 참조 전달 보낼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고민할 게 없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바는. 그래서 늘 한 가지 방법을 전달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원시 타입을 값전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하실 거고요. 그러면 참조 타입, 객체 변수를 우리가 값 전달로 다른 함수에 전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이제 C++와 같이 컨스트 수식어를 이용해 가지고 참조 타입의 조작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여기다가 컨스트 써서 못하게 하려 그러면 함수들을 만들 때 또 뭘 넣어줘야 돼요? 컨스트와 컨스트가 아닌 거를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스트 기능을 여기만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는 순간 내가 함수들을 만들 때 어떤 건 컨스트이고 어떤 건 또 컨스트가 아닌지 다 또 지정을 해야지 이 전체적으로 컨스트를 이용해서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setName은 컨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 오류를 줄 거고 얘는 컨스트니까 문법 오류를 안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바에서 저 컨스트 기능을 넣고 싶으면은 이제 함수들을 컨스트와 컨스트가 아니에요 구분할 수 있는 또 기능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 기능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컨스트 수식하는 게 더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값의 반환. 값의 반환은 이제 C나 C++에서는 이것도 돼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스트럭처가 있는데 정수 배열의 용량이 얼마야? 1000이죠. 여기 사이즈까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반환하면은 이 반환될 때 복사되는 그 크기가 얼마가 돼요? 정수 1001개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복사를 해가지고 반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는 절대 이런 건 없어요. 이 심지어 얘를 반환할 수도 있지만 얘를 뭔가 CNC++에서 모두 할 수 있어요. 값 전달로 인자로도 전달할 수 있죠. 인자로 전달하면은 원래는 배열은 값 전달로 전달 못하죠. 근데 배열을 이렇게 구조체 내부에 유지하면은 값 전달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자 전달할 때 비용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바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뭐 정수를 이렇게 반환하는 건 무거운 게 없는 거죠.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참조 타입 반환해도 여기서 반환되는 건 뭐만 반환돼요? 주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무거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바에서 원시 타입이 아닌 애들은 다 객체 타입이고 그 객체들은 어디에 만들어져요? 함수스택에 만들어지지 않고 팁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리턴 하는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을 반환할 수도 있고 객체를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하는데 문제 있는 게 없어요. 근데 CNC++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주소로 반환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함수스택에 있는 애를 주소로 반환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자바는 뭐 그런 걱정 없이 다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